지금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빌린 돈들도 못 갚고 신용 불량되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개선될 만한 정책이나 방법이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내가 걱정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테니까 나만 믿어. 요즘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만 믿어가 없어졌어요. 지금 중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도 어렵거니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을 90년대부터 왔다 갔다도 하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피부에 닿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외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해서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도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떡락을 해서 많은 문제가 좀 생기고 있죠. 그리고 팬데믹 3년 동안 치명타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던 길거리에 있는 많은 점포들, 옷가게, 라면 가게, 짜장면집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상가 같은 것들도 지금 망하는 데가 지금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사주질 않으니까 기업들이 생산이 줄어들고 따라서 감원을 하게 되고 또는 기업 회사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실업이 지금 엄청난 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실업이 퍼지니까 설령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이거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더 돈을 쓸 수가 없죠. 만일을 생각해서 돈을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는 더 줄어들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크고 그 다음 미국 주도하에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주 크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세가 중국 회사도 피해를 주지만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미국 회사들한테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세우는 공장도 피해가 생기죠. 그런데 이런 제조 공장들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오늘 문 닫고 내일은 저쪽으로 옮겨가서 해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철수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철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에 팬데믹이 오고, 팬데믹이 오는데 중국은 남다르게 전부 사람들을 통제해서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가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래가지고는 중국에서 일을 못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업을 철수하는 작업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타임 딜레이가 좀 일어났지만 이제 제조 기업들이 상당히, 그때부터 철수를 시작한 기업들이 이제는 제법 나가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면 중국에서 보복 소비 이런 걸 기대를 했던 것들 같은데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복 소비는 내가 주머니에 좀 돈이 있고 해고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너무나 해고가 많이 되고 부동산 떡락되고 하던 가게들 다 문 닫고 3년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여기저기 얻어서 투자했던 거 빌린 돈들도 못 갚고 신용 불량되고 이런 상황인데 팬데믹 끝났으면 갑자기 돈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중국식으로 팬데믹 통제를 하면요, 일단 회사를 못 가요. 그러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회사를 못 가다가 이제 좀 풀어주면 회사를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도 못 가. 동네 짜장면집도 못 가고 편의점도 못 가요. 그러면 짜장면집, 편의점은 다 문 닫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점포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료를 1년치를 선불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치 임대료를 몽땅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서 다 냈는데, 개업을 하고 이제 짜장면 팔고 드디어 이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야.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상가도 문을 잠궈. 임대료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언제 문을 열지는 몰라. 그러니까 종업원도 해고하기가 이게 또 좀 미묘하죠. 그래서 기다려보자고 했더니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그랬더니 조금 풀어줘. 그럼 이제 다시 영업을 해도 되나 보다. 그래서 1년치 임대료를 또 딱 내고, 내가 옷가게라면 이제 상품도 새로 새 옷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통제해. 사람들이 안 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문을 못 열게 해. 그렇게 해서 또 1년이 가. 이렇게 해서 3년 간 거예요.
그러면 옷가게 사장님, 짜장면집 사장님, 당구장 사장님, PC방 사장님, 이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다 쪽박 찬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원래 5억 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이제 3억을 해.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4억을 받았어. 갑자기 내 자산은 날아가고 빚만 1억이 생겼네? 근데요, 중국은 개인 파산이 없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비행기도 못 타요. 그리고 기차도 제일 완행열차만 탈 수 있어요. 제일 완행열차만.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 경제생활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로 가릅니다. 예를 들면 우버같이 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한다든가. 근데 그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 살 돈이나 적어도 자기 돈이 있든지 남한테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여력도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돈이 없는데 전기 자전거를 사야 되니까 싸구려 자전거를 사겠죠. 근데 싸구려 자전거를 사게 되면 이게 정부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자전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얼마 전부터 그걸 또 단속을 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비규격 자전거면 그걸 뺏어요. 그러면 내가 하다만 짜장면집 다 망하고 뭐 집 다 날라가고 내가 이게 자전거 가지고 배달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자전거를 뺏겨.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 중국 SNS에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 공안이 이 자전거를 몰수하려고 하니까 무릎 꿇고 절하면서 빌면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난 이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애걸하는 그런 장면들도 올라오고 있죠. 돈을 빌린 사람만 어려우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돈을 빌려주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도 어려워요 지금. 은행이 주로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겠어요? 기업에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제일 안전한 건 주택담보대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5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집값이 이제 3억밖에 안 해. 그럼 은행이 그걸 경매로 판다 하더라도 몇 억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건설회사한테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도 돌려 못 받죠. 지금 은행들도 지금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민생고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은행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은행에 돈이 없어요. 돈 못 빌려주겠네? 이러면 경제 체계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과거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조가 돼서 그런 면도 있지만 뭐니 해도 현재 중국 경제를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나 숫자가 나쁘다기보다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하락세라는 점과 이것이 개선될 만한 정책이나 방법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중국 정부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쓴다니까 뭐 좋아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펼쳐왔던 정책 수단들을 또다시 펼친다 해도 별무신통일 것 같은 그럼 내년은 더 나빠지겠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5% 사이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미래가 밝기 때문에 경제 돌아가는 거래의 상당 부분이 투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사실은 투자성이죠. 그리고 생산 설비를 더 사는 것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어둡다는 거는 이제 집도 안 지을 거고 기계도 안 살 거고 땅도 안 살 거고 새로 사람들을 고용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중에 직간접적으로 투자성인 거래의 규모가 거의 40%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폭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일어나 주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모두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과거에는 내가 걱정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해결할 테니까 나만 믿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만 믿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책을 지금 탁 하나를 내놔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세워놨던 원칙에서 조금씩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가서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자산화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는 요 선에서는 내가 후퇴를 안 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요만큼 또 풀어주고 그러다가 저만큼 풀어주고 그래도 별무치 되니까 이것도 조금 풀어주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는 시장의 시각은 중국 정부가 뾰족한 방법이 없구나. 그렇다고 확 풀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 풀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걸 확 풀어주면은 금융 쪽의 피해가 엄청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원래 세워놨던 원칙은 지키고 싶은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이죠. 작년에 중국 정부가 2년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다 다니면서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여기에는 비어있는 건 얼마나 있고 차 있는 건 얼마나 있고 회사용인지 회사가 쓰고 있는지 뭐 개인이 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숫자가 중국 전국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한 6억 채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람이 사는 거주용 건물이 한 1억 채 정도 된다고 해요. 집 하나가 가구가 아니고 건물 하나예요. 그게 1억 개예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 그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인데 아파트 동이 꽤 고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동에 몇 사람이나 살겠냐? 중국에서는 지방 같은 데가 또 많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렇게까지 대형은 아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동에 300명 산다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 만들어져 있는 집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구가 30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이죠. 게다가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죠. 2년 연속 인구가 줄었어요. 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은 집값 올리라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0억 명 분량의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근데 여기다 또 집을 지어?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집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취직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이 언제 집을 마련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아주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기본 방침은 부동산으로 경기 진작을 하지는 않겠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으로 경기 진작을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는데 당장은 지금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니까 요거 조금 풀어주면 좀 나아지려나? 저거 조금 풀어주면 나아지려나? 요래가면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지금 중국이 통화 완화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통화 완화를 못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돈을 푼다고 쳐봐요. 그럼 돈을 푸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일하러 못 나가는 사람 1인당 얼마씩 줄게. 그걸로 먹고 살아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우 그렇게 돈을 주면 이게 경기를 자극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가요. 일단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이걸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쓰면은 뭐 자동차를 사고 전자제품을 사고 뭔가 이런 소비를 해야 관계된 산업들이 이제 좀 덕을 볼 텐데 지금 상황은 돈을 주면 쌀 몇 포대 더 사놓고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돈을 줘도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급자 쪽에 있는 기업에게 돈을 풀면 기업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괜히 주식이나 사고 엉뚱한 데 머니 게임을 하거나 그럼 그게 안 되니까 국유기업한테 돈을 줘서 야 뭔가 좀 생산을 더 하고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하도록 해. 그러면 국유기업은 뭐 말을 잘 듣죠. 그럼 국유기업이 더 생산에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현재 이미 생산 능력이 과잉이에요. 여기에 또 캐파를 늘리면 결국은 제살 파먹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이쪽에 풀기도 어렵고 저쪽에 풀기도 어렵고 근데 돈을 안 풀면 다 움츠리고 있으니까 경기는 계속 침체될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보아하니 방법이 없나비요. 그러면
만일에 대비해야 되겠군.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해결이 잘 안 되면 해외에서 이제 탈출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을 찾고 새로운 시장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거를 독려하고 있기도 해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추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해, 바다로 나간다. 해외 진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외 시장을 좀 더 찾아봐. 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러한 중국을 미국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중국제 안 써. 중국에 필요한 기술도 안 줘. 나만 안 사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 선진 국가, 뭐 우리 민주주의 국가 다 모여. 우리 똑같이. 쟤는 좀 문제가 있어. 버릇을 고쳐야 돼.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장을 찾는다고 그러면 뭐 중동, 아프리카 그런 데 가서 몇 푼이나 더 벌겠어요. 거기서 현재.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이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고, 중국이 첫 번째 무역 상대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두 번째 무역 상대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잘 안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중국 상품을 우리가 안 사준다는 뜻도 되지만 중국의 원자재가 들어오는 양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생산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중국에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수출하고 있던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과 무역 거래가 큰 국가일수록 타격을 입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에 속하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의 동보화, 중국 경제가 잘 되면 따라서 자기들도 경제가 활기차게 되고, 중국이 오그라들면 자기 나라 경제도 오그라드는 대표적인 국가가 두 개 있어요. 그 하나가 타이완이고 다른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죽을 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죠. 일단 중국으로의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파는 건 계속 팔지만 한국에서 사는 거를 좀 대폭 줄이고 있으니까 무역 적자가 된 지가 오래죠. 그리고 그 적자폭도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여차해서 미국, 일본하고 우리가 붙으면 미국 편에 선다며. 근데 우리 보고는 너희 물건을 더 사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각이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공급량이 과잉이 돼가지고 난리인데 왜 수입을 해서 쓰겠어요?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리스크란 말은 존재 안 하고 중화권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진핑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시각이 이런 걸 거입니다. 중국이 잘 그동안 시장 경제하고 뭐 이렇게 개방을 해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옛날식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지금 뭐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잖아. 그러니 시진핑이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 시진핑 리스크야. 아마 이런 그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중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 때문에 경제가 잘 안 된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경제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지정학적인 충돌과 뭐 전 세계 인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큰 바둑 두시느라고 경제 같은 건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제 이런 체계가 돼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3년간 사회를 통제한 것도 시진핑 주석이 한 것이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존재를 하죠. 근데 바뀔 것 같지는 않죠. 개혁 개방을 계속 해왔고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외국 회사가 진출을 해서 뭐 공장을 만들고 하면은 혼자서 외국 회사 단독으로 그 공장을 못 만들고 중국 측 파트너를 꼭 누군가를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풀어준다고 했어요. 이제 그냥 단독으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외국 회사가 나와서 공장 만들어서 돌리다가 잘 되면 이젠 상장도 하게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그 물품 구매하는 소위 정부 조달 물자에도 외국인이 내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줄 테니까 같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풀었어요. 이렇게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외국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국은 아닌가 봐.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마음이 떠나서 나가고 있는 기업에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거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엄청났을 텐데, 지금은 얘기를 해도 아주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도 외국 기업들이 별로 듣지를 않는 이제 그런 상태죠.
갑자기 탈출한 적 없어요. 계속 탈출을 해왔고 미디어들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중국이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내수가 뭐 오그라든다 이런 말 하죠. 아니 중국이 인구가 어느 날 갑자기 20억이었다가 18억, 16억, 14억 뭐 이런 식으로 줄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아주 천천히 증가하고 아주 천천히 감소를 했는데 그동안은 뭐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인구가 줄어서 내수가 막 팍팍 줄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죠? 그리고 중화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거상만보라는 말이 있어요. 커다란 코끼리는 움직일 때 천천히 걷는다. 치타 달리듯이 코끼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중국을 관찰하면서 갑자기 이게 아닌가? 하고 딱 이렇게 그 생각이 들면 거기 탁 갖다 붙여서 야 중국이 인구가 줄어들었대. 야 이제 거기 뭐 내수가 막 팍팍 줄겠구만. 그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런 거고요. 중국같이 규모가 큰 나라는 줄어도 조금씩 늘어도 조금씩 이렇게 외국 기업이 철수해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씩 6개월 내에 뭐 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당초에 들어올 때는 수출을 하기 위한 가공무역으로 들어온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제 수출이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 기업,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지금 안 사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내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수에서는 공평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쟁 조건이어서 어려웠고 여기에 다시 중국의 내수 자체가 지금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적자를 보게 되고 게다가 뭐 팬데믹 같은 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도 불편하고 주재원 나간 사람 입장에서는 부인과 애들이 나 여기 못 살겠어요. 한국 돌아갈래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다 나가게 되죠. 지금 외국 기업들이 주재원들이 자꾸 사표를 낸다고 그러고 사표를 내고 가면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이 안 온답니다. 너 중국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여기 사표 내라는 말씀으로 알고 여기 사표 제출합니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중국이 방향을 제대로 못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만들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둘째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각을 자꾸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가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이야기하기도 무척 어렵죠.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고충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교민들도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막 철수해야 될 텐데 적어도 수만 명은 될 텐데 철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홍보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어떤 뜻 있는 분들이 봉화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뭐 적군이 쳐들어오면 봉화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봉화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본인의 이메일을 등록해 두면 만일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그 비상사태가 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분 같으면 한국 메일 같은 거 차단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3국 이메일 같은 걸 등록을 해 놓으시면 그때 발생하는 사건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타이완 대선은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한 그런 선거였죠. 왜냐하면 앞으로 타이완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이제 이번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었고요. 또 타이완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양안 관계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또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미중 관계를 결정할 것이고 미중 관계는 또한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중국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민진당의 총통이 지지율이 뭐 40% 되고 야당이 50%가 넘으니 타이완 국민들은 너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타이완 국민은 타이완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국민의 민의와 다르게 총통이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자본주의 세계의 정치 지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먼저 이런 암시를 하고요. 그리고 요 선거가 있기 전부터 이번 타이완 선거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거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것은 민진당이 들어서거나 해서 중국과 각을 세우게 되면 이젠 평화가 아니야. 우리가 옛날 같을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진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북한하고 좀 다르죠. 북한은 막 말로는 떠들어도 실행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력이 더 강하니까.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높은 사람, 지도부에서 뭐라고 하면 그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런저런 타이완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군사적 압박, 그러니까 전투기와 폭격기를 계속 보내기도 하고 타이완 주변에 있는 도서변을 군함이 다니는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것이 지금까지 그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는 에크파라고 하는 일종의 FTA에 해당이 되는 경제협력 협정을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관세로 무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타이완 물건을 대량으로 사줬죠. 관광객도 대규모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타이완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게 만들려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목적은 바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경제적 협력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함으로써 타이완에 타격을 줘서 여론이 이러면 안 된다,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에크파가 기한이 다 됐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그리고 지금 타이완에서 수입해 오던 상품들을 하나씩 둘씩 이런저런 이유로 수입을 안 하거나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전면적으로 타이완 상품에 대한 관세는 아닐 거예요, 그 형식이. 왜냐하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뭔가 부과되는 비용을 더 붙이거나 수입을 하지 않는 또는 줄이는 이런 조치가 계속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항공기에 의한 타이완 공역 침범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소모전의 형식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계속 타이완 공역을 중국의 군용기가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화돼서 타이완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그걸 당연시하게 되도록 의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에는 타이완에 중국 군용기가 공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도도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일상화하겠다는 시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군용기가 타이완 쪽으로 날아오면 타이완의 항공기도 맞서서 스크램블, 긴급 발전을 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가 다르고 계속 이렇게 오면 타이완 항공기도 계속 떠다녀야 되는데 이게 또 상당한 비용과 조종사의 피로를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로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물량전을 늘려가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자포자기. 그래서 타이완 국민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결국은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기지 않겠어? 이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제 이런 목적들이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에 현재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거죠. 그럼 미국이 항공모함을 막 보내고 전투기를 띄워도 타이완을 공격해서 장악할 수 있느냐? 그게 현재로서는 아직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행 안 하고 있을 거고, 그것을 결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지금 군대를 개혁을 계속하고 있고 또 무기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보통들 우리 미디어들이 친중의 국민당, 친미의 민진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정당들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중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타이완이라고 부르고 또 대만이라고도 부르는 그 나라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망했을 때 민주국가로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화민국이고, 그래서 초대 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손문 선생이죠. 그리고 손문 선생은 중국과 타이완 양쪽에서 국부로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국채가 중화민국이죠. 그래서 타이완이 독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사실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중화민국이 계승한 청나라, 청나라가 계승한 명나라, 명나라가 계승한 원나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대륙의 역사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남남이에요 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타이완 독립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당을 보고 친중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국민당은 소위 국공내전을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전쟁을 벌여왔던 그런 정권이죠. 물론 그 대륙에서 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타이완으로 내려왔지만, 이런 정당을 친중국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폐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타이완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중국인인가 아니면 중국인이 아닌 타이완인인가, 이러한 시각에서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이나 타이완의 국민당 또 외성인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타이완은 지금 분단 국가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의 유명한 연안대장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장개석 군에게 몰리고 계속 후퇴를 하고 도망을 가서 나중에 연안에 딱 도착해서 가까스로 몸을 눕힐 곳을 찾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중국을 다 점령을 했죠. 그 연안에 도착했을 때 중국 공산당군이 한 2천여 명 됐다고 하거든요. 그 2천여 명이 이 중국을 다 손에 얻은 겁니다. 타이완에는 2,200만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큰 후환이 될 수 있는 불씨이고, 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강대국으로서 성장하는 길을 막고 있는, 미국을 대신해서 막고 있는 그런 장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꼭 손에 넣고 싶은 곳이죠. 미국이 대만 대선이 이제 결정이 되면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당선자에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중국은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우리 중국 정부를 뺨을 때리는 행위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직 공무원이 아니고 전직 고위직 공무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미 도착해서 얘기도 이제 나눴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대선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진당이 승리를 해서 대만 역사 최초로 한 정당이 3번 연속 총통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요. 그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타이완 선거를 보면서 이걸 양극단의 싸움으로 민진당과 국민당이 서로 정면 대결을 하고, 민진당 뒤에는 미국이 있고 국민당 뒤에는 중국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또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이나 민진당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중의 대리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큰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패권 전쟁이라는 말은 사실 좀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권? 나는 패권 필요 없다, 너 미국 가져, 뭐 이런 말을 계속해 오고 있어요. 중국이 하고 싶은 건 타이완 통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타이완 통일, 그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갈등이 있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미국하고 한번 자웅을 겨뤄두겠다고 해서 막 미국으로 ICBM을 날린다든가 태평양 먼바다에 가가지고 칠함대하고 뭐 싸워본다든가 그러겠는가? 일단 실력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패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중국이 타이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미중이 충돌하고 있다, 패권 전쟁보다는 미중 충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완이 있음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가슴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꾸 맘먹으려고 하는 중국이 이 가슴팍을 확 누르고 있는 바윗돌을 탁 치워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별로 미국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볼 수 없죠. 또 미국은 여태까지 전쟁을 자국 내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타이완이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원양 함대가 이제 괌, 하와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군사적 상황을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일단 민진당이 대선을 승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대만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의 일부가 되기 싫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제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대선에 나온 정당이 이제 세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당 계속해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고, 과거에는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이제 있었죠. 이 사람은 대중 강경파고 우리는 중국과 하나가 될 생각이 없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국민당은 호요이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 경찰서장이었어요. 경찰로 평생 일하다가 신망을 얻어가지고 지방도시의 시장을 하고 거기서도 그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특징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이라고 할까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 국민당에는 옛날부터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뭐 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이걸 하네 저걸 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그 타이완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을 지지한 거죠. 그래서 이 호요이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국민당은 우리는 중국하고 하나가 되겠어요. 중국 공산당의 치하에 들어갈래요. 라고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국민당은 중국이다. 우리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언젠가는 중국 대륙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정권을 잡아와야지. 뭐 이런 시각이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은 저렇게 국력이 세고 무력이 강한데 어떻게 그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잠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국민당이 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민진당과 국민당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의 민주당, 국힘당처럼 싸워왔어요. 그게 상당히 격렬합니다. 어떤 정도로 격렬하냐면 이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말 잘못하면 쫓겨나요. 택시 기사님이 국민당을 지지해. 그런데 손님은 민진당을 지지해. 그러면 막 말싸움하다가 택시 기사가 택시를 딱 세우고 너 내려. 난 너 같은 사람 태우기 싫어.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격렬해요. 이게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피곤한 겁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건 뭐 노땅들이 맨날 뭐 중국 관계가 어떻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난 당장 취직도 잘 안 되고 급여도 잘 안 오르고 세상이 21세기가 된 지 진작인데 지금 언제까지 지금 뭐 1940년대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젊은이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가 제3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예요. 이 커원저 후보는 원래 의사 출신입니다. 사실은 그 민진당의 라이칭더도 의사 출신이에요. 전통적으로 타이완의 야당, 진보 야당은 의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내전 후에 장제스가 이 타이완으로 이제 피난을 왔을 때 상당히 강권 통치를 했죠. 그러면서 대륙에서 넘어온 외성인들 위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원래 타이완에 오래 살던 토박이들, 내성인의 정치 진출은, 정계 진출은 좀 억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을 맡기가 어려운데 본인은 엘리트인 내성인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공계를 가고 특히 의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진당에는 의사 출신들이 많아요. 이 커원저도 원래는 민진당이었어요. 그런데 민진당 내부에도 여러 가지를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거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보면 본인 기량에 넘치는 자리에 앉게 된다든가 또는 쓸데없는 권력을 위한 투쟁에 소모적인 갈등을 겪는다든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그 민진당에서 점점 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나와서 창당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은 그리고 약간 장애가 있어요. 일종의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전부 직접 화법으로 돌직구로 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타이완 사람들, 특히 젊은 연령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비 꼬는 얘기, 물에 물 탄 것 같은 얘기만 듣고 아, 정치인들은 왜 저래 이러다가 그냥 뭐 말마다 돌짓고, 게다가 이 사람은 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딴 생각을 하거나 뱃속이 시커멓게 다른 속셈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들은 데서 자기 생각 그대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진심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커먼저, 민중당 후보의 그 양안 관계에 대한 정책은 뭐냐? 비슷해요. 한마디로 3당 모두 중국 공산당하고 한번 싸워볼 테냐? 그럼 아무도 싸우겠다고 안 해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흡수 통일 될래? 이것도 아무 세 당 모두 그러고 싶은 당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 떠들 때는 아, 민진당은 대만 독립, 국민당은 친중,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세 당 모두 중국 공산당에 흡수 통일될 생각이 없고, 세 당 모두 중국 공산당하고 막 무력으로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어찌 좀 잘 넘어가 보자라는 데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50보 100보씩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차이가 그 스펙트럼은 다른 거죠. 그래서 가장 강성으로 중국과 나를 세우는 민진당, 가장 중국 쪽과 말이 통한다고 볼 수 있는 국민당,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 있는 민중당,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민진당을 선택한 거라고 봐야죠. 하지만 그 지지율이 40몇 %거든요. 그리고 민중당과 국민당의 지지율,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은 거의 뭐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대선에는 실패했으나 과연 대만 국민들이 그럼 민진당을 정말 지지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 증거로 이번 그 대선과 동시에 입법위원 선거가 같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한 거죠. 여기에서도 민진당이 과반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원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민진당이. 근데 이번에 과반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석수가 줄었죠. 근데 절묘하게 제2야당인 국민당이 51석인가 2석인가를 해서 제2야당이 됐는데 민진당과 의석 차이가 하나예요. 1석이에요. 차잉원 총통 시절에는 총통도 민진당이고 입법원에서도 다수당이 민진당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사천리로 막 밀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자꾸 딴지를 걸겠죠, 앞으로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그래? 나하고 나를 세우는, 각을 세우는 민진당이 또 집권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맛을 보여주겠어. 지금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타이완이 당분간 험난한 길을 갈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일이 전혀 아니죠. 일단 양안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주일 미군이 전부 날아가서 전투를 한다고 했고, 일본군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공군 사령관이 양안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나게 되면 그 날로 주한 공군은 날아가서 전투에 참여한다고 했고요. 주한 미군 사령관도 참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우리 편에 쓸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그 갈등이 생겨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우리는 뒤에서 깃발이나 좀 흔들고 야, 잘 싸워, 미국 이겨라, 뭐 이러는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쏘면 중국에 있는 거대 도시들과 군사기지가 다 노출이 되거든요. 거기서 평택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예요. 아니, 거기서 군함과 항공기가 날라오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양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휩쓸리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겠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망자,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높다, 굉장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휩쓸려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뭐 단정적으로 전쟁은 꼭 난다, 120% 난다, 한국은 휩쓸려 들어간다, 200% 휩쓸려 들어간다, 우리 젊은이들 다 가서 막 피 흘리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의 가능성을 너무 생각들을 안 하고 계셔서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위험도가 높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전쟁이 안 나고 양안간에 평화롭게 지내고 하면 제가 앞으로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막 전쟁 난다고 했던 사람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쪽에서부터 오키나와, 그러니까 규슈 남부까지 산지에 있는 섬들에 지금 방공호도 만들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도 갖다 놓고 있고 그다음 거기서 비상 철수 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전쟁 나면 오키나와에 있는 섬의 주민들이 막 본토로 피난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수십만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상 계획을 만들고 비상 상황에 대한 관리, 컨트롤, 통제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에 안 그래야 되겠지만 뭐 중국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 땅에 떨어진다든가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꼭 나가서 총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땅에 포탄이 떨어지거나 적의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패닉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비상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설령 낮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런아워라는 거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막 신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런아워라는 분위기를 중국 사람들이 단체 해외여행을 가서 현지에 있는 음식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떠들면 본인들은 국내에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행동일지 몰라도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행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고급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제 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는 항상 커다란 텔레비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고급 음식점에 가서 텔레비 켜놓고 그거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딱 방에 들어가면 대개 텔레비부터 켜요.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를 잘 못 참아요. 뭔가 뭐 이런저런 사람 소리가 막 나와야 돼,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참 이상하죠.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자동차가 확 이렇게 건드리고 지나가는 바람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쳤어. 그래서 길 가던 사람이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신고도 하고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막 그 큰 돈도 물어주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할머니가 돈이 없어요. 근데 난 다쳤어, 부상을 입었어.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야 돼. 난 병원비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붙어가지고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사람한테 덮어 씌워야 나는 병원비를 충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남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신상의 이롭다, 이런 풍조가 있었던 거죠. 중국이 원래 청나라였잖아요. 그리고서 중화민국이 된 후에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전쟁하고 그랬으니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깡촌에 있는 농부들이 공산주의 혁명 사상 뭐 이런 걸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럼 몰랐을 거예요. 그죠?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사회주의가 어떻고 이런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건국이 되면서 이제 자본가 그리고 지주들을 다 이제 처단을 하고 이제 농촌에서도 농지를 집체 소유라는 걸로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마을에 옛날에 대지주가 가지고 있던 땅을 이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 거야, 이렇게. 또 토지 개혁이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러면 사유제가 되니까 요 땅은 요 농촌 농민들의 공동 소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농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땅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소출이 잘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불공평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가지고 공사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 땅 내 땅 구분하지 말고 다 우리의 땅이니까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농사를 지어. 밥도 다 같이 먹어.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식당을 공동으로 차려가지고 각자 먹는 게 아니라 다 거기 와가지고 같이 먹어. 그 다음에 그 소출이 나오면 다 같이 놀아가죠. 똑같이 놀아가죠. 공산주의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간부는 농사 안 해. 나는 지시를 하고 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좀 쉬어. 이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마구 떨어져가지고 소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생산성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기 먹을 식량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공장도 그렇고 비료 생산도 그런 식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90년대 초에 중국을 가보면요. 이 국영 공장들은 공장에서 그 공장장이 뭐 이렇게 작업 지시를 내려도 안 돌아가요. 노동자 농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탱자탱자 하는 거예요. 아니, 일 안 해도 봉급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객사 있잖아요. 고객사. 근데 고객도 국영기업이죠. 그 고객사의 노동자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있어야 되는데 니들 생산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동무 그럴 수 있어? 그거 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또 소주 한 잔 말아주고 이러면 그래 저쪽 노동자 동지들이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좀 만들어 주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과 이런 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산업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식량도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건을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책 이름이 대약진이었거든요.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는 중국 건국의 첫 번째 국가주석을 지낸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운영하다가 이제 큰 실책을 몇 가지를 합니다. 뭐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정책에 실패해서 기아,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수백만 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 운영에 실패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러난다는 게 이제 국가 주석을 막 딱 버리고 늘어났다기보다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뒤로 물러선 거죠. 실책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권력을 다시 자기 손으로 잡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당시 유명한 홍위병, 젊은이들, 심지어 고등학생들한테 이 공산주의 사상, 우리나라는 마오쩌둥이 얼마나 그 중국 사람들한테 영향이 큰지를 잘 모르는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마오쩌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대중운동을 벌여가지고 과거의 중국의 봉건 전통을 다 때려 부숴야 된다.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봉건 잔재를 다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옛날 유적 같은 것도 다 때려 부시고 옛날 사당 같은 것도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꼰대들도 잡아다가 너희 꼰대 너희 반동분자들 이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면서 마오 주석의 말을 들어라. 뭐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했어요. 심지어 권력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 장관급들 이런 사람도 그 홍위병한테 끌려가가지고 매맞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마오쩌둥이 그랬거든요. 이 먹물들은 녀석들은 말이야 그냥 펜대만 놀리고 자기는 노동도 안 해보고서 요래라 저래라 입으로만 조동아리로만 깐다. 이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하방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깡촌에 있는 농촌으로 보내가지고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북경대학의 뭐 역사학과 교수, 그 산스크리트어 교수 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농장에서 막 일하고 일 제대로 못한다고 체벌 당하고 이런 일들을 당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 하방을 당한 마지막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깡촌에 가가지고 돼지치고 뭐 이렇게 농장에 가서 막노동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일했던 그 농촌을. 그 다음에 그 문화혁명이 지나면서 거기서 복권이 되면서 깡촌의 촌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 대혁명을 겪은 중국인과 겪지 않은 중국인은 인간이 틀려요.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겪은 사람들은 첫째, 말수가 적어요. 말을 잘 안 해. 여러 험한 꼴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와줄 때도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도와주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문혁 이후 세대는 그런 그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안 보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늘이 없고 천지대만 하죠. 그리고 우리 중국은 너무나 위대한 중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뭘 잘못한다기보다 중국 사람들은 이 시야에 중국이 99%고 중국 외의 세계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남의 나라라는 걸 의식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밀고 나가고 자기 주장이 당연히 맞는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또 상당수의 경우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걸핏하면 자기들이 그 숫자가 많다고 힘으로 누르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고 중국에서 살다 보면은 차이에 대한 그 민감함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볼 때도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내가 1500cc짜리 자동차를 타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1800cc짜리 자동차를 사. 그런 격차를 내가 막 느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식이 됐냐면 그게 별로 크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1500, 18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게 민감하게 느껴지는데 중국은 사람 종류도 많고 자동차 종류도 많아요. 그러면 800cc 자동차부터 5000cc 자동차까지 있는데 거기서 뭐 1500cc, 1800cc 차이 따져봐야 그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치를 예를 들어보죠. 김치에 해당되는 중국 음식을 중국에서 酸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짠지 같은 거예요. 짠지류를 전부 酸차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은 그 땅이 넓고 지방마다 酸차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김치 그러면 요게 김치인데 중국에서는 酸차이 그러면 요거 저거 요거 저거 요거 저거 해서 막 가지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김치는 酸차이의 한 종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중국의 酸차이를 가서 보면 이건 우리 김치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비슷하지도 않은데 이것들이 이 김치가 중국 거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요게 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하 관계에 민감해요, 우린. 근데 중국 사람은 그거 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같이 맞먹는 문화예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물론 그 권력을 가지고 힘센 사람한테 가서 막 까부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자면은 직원 식당에서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밥을 먹어. 근데 보니까 계란부침을 안 먹고 있어. 그러면 사장님 그 계란부침 안 드실 거면 제가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 문화고 사장님이 와서 그 식사를 하고 있으면 다들 경직된 자세로 사장님 쳐다보면서 눈치 보면서 밥 먹는 게 우리 문화죠. 그런 면도 있어요. 특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거부 반응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볼 때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일본 노래 같은 거 들으면은 다 그게 걸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 왜 외국의 문화에 퇴폐한 문화에 휩쓸리느냐 젊은이들이. 그래서 장발 단속도 하고 아가씨들 미니스커트도 단속하고 외국 노래 듣는 것도 단속하고 가수들도 남자 가수들 다 머리를 군대식으로 깎게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도 정부도 입장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예요. 우리 5000년 역사의 중화 문화가 있는데 아니 왜 그 무슨 외국에 젊은 여자애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춤추는 거 그런 거나 쳐다보고 있냐. 건전하지가 못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K-팝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보니 중국의 젊은이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그거를 방해하니까 중국 정부가 왜 문화를 방해를 하느냐 시샘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은 꼭 한국 문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문화도 그렇고 미국 문화도 그렇고 다 외국 문화보다 우리 전통 문화를 숭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등한 상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 해당 정권과 해당 국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마 100만 년이 지나도 중국은 한국 옆에 있지 않을까요? 일본도 한국 옆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든가 그러면 좀 뭐 다른 얘기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농사 짓고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중국의 농민을 우리가 그럼 싫어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을 점점 더 확대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 같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뭉탱이로 싫어하는데 사실 나눠보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싫은 거지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싫어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많은 인정 많고 의리가 있는 중국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국을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일당 독재 뭐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하지만 많은 좋은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중국이 현재 일당 독재 체계인 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데 14억 중국 인구가 다 싫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 중국이란 말로 다 퉁치지 말고 나는 중국의 일당 독재 정치가 싫다, 이렇게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요, 과거 80년대에 어글리 재패니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막 해외 관광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촌놈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글리 재패니스라는 말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이 돈을 벌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그 해외여행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꼴불견을 많이 해가지고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런데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은 어글리 재패니스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 소양이 높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인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뭐 1억이 넘는 인구가 돌아다니면서 시골 사람까지 다 해외여행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보다 한국이 소요된 시간은 짧았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한 10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글리 차이니스의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어글리 재패니스란 말이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10배쯤 되니까 그러면 한 50년 동안 저 중국 사람들 왜 저래 뭐 이런 소리를 전 세계에서 하는 그런 현상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란 나라하고 자꾸 충돌을 하다 보니까 어글리 차이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중국은 싫어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것이 그 국가 사람들이 돈 좀 벌어서 지금 문화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촌놈들이 막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중국 사람들은 다 저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인근 국가하고 사이가 나쁜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잘 나가는 국가가 있으면 옆 나라는 다 싫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오스트리아 사람을 하나 만났더니 자기들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잘난 척한다고, 건방지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웃나라끼리는 옥신각신이 많기 때문에 충돌의 이런 일도 많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사이가 그렇게 원만치 않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1000년이 지나도 중국은 한국 옆에 있을 거예요. 일본도 한국 옆에 있을 거고. 근데 자꾸 미워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면 관계는 이렇게 좋아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해야 되고 미운 건 밉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상을 좀 정조준하고
우리가 미워할 대상이 되는 범위 외에 일본인, 중국인, 뭐 또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경제 발전의 길을 걸었잖아요. 뭐 반도체 등을 받고 뭐 중국도 앞선 기술 분야가 많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월드에서 보면 한국의 그 선진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자꾸 큰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생, 덩치 큰 동생으로 생각해서 좀 모자란 동생이 옆에 있다. 이렇게 하고 형님의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참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